형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생 민수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복도에 울렸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저녁 형제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뭐가 아니야? 내가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잖아. 장남이고. 민호는 태어났다. 52세 중견기업 부장. 반듯한 외모에 말도 조리 있게 잘했다. 하지만 민수는 형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아챘다. 어머니 모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아파트를 형님 명의로 바꾸자는 겁니까? 아버지 장례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민수는 49세 자영업자였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아등바등 살아왔다. 강남 아파트.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시세 15억짜리. 민호가 노리는 건 바로 그것이었다. 그게 어머니 연세도 78세시고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세무사가 그러더라고. 증여세도 별로 안 나온대. 세무사요? 형님이 벌써 세무사까지 만나셨어요? 민수의 아내 영희가 끼어들었다. 20년 넘게 시댁일을 도맡아 해온 그녀였다. 아니,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저희도 명절 때마다 손수 음식해서 올라가고 아버님 병원비도 1,000만 원 넘게 보탰는데 장례 준비도 저희가 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형한테 효도 좀 하면 안 돼?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어머니 모신다는데. 민호의 아내 정숙도 가세했다. 아니, 우리가 모시겠다는데 왜 이래요? 우리 집이 더 넓고 좋잖아요. 시어머니 방도 따로 있고.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다. 장례식장 복도는 형제의 냉기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어머니 박순자는 병원 빈소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들들의 다툼. 며느리들의 날선 목소리. 남편의 주검 앞에서도 저렇게 싸우다니. 40년 전이 떠올랐다.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와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모은 돈.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장사하며 손이 트고 갈라지던 시절.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자신이 두 아들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던가. 이 집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원수가 되는구나. 침대 옆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다. 아파트 말고도 남편이 남긴 예금이 3억 있었다. 그리고 시골 땅 몇 필지. 자식들은 이것도 알까? 알면 또 싸우겠지. 어머니는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결국 어머니는 민호의 집으로 갔다. 민수 부부는 서운해했지만 형이 장남이니 어쩔 수 없다고 자위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 민호는 다정했고 정숙도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변했다. 어머니, 은행 업무 좀 도와드릴게요. 요즘 인터넷 뱅킹도 해야 하고. 민호가 어머니께 인감도장을 받아갔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 명의 예금 3억 중 2억이 민호 계좌로 이체됐다. 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나중에 상속세 때문에 미리 정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민수에게 전화로 통보했을 때 민호는 당당했다. 형님, 그게 무슨 짓입니까? 어머니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시고 동의하셨을까요? 형님이 겁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야, 너 지금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어머니를 내가 모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뭘 했는데? 저희도 생활비 드린다고 했잖아요. 말만 하고 한 번도 안 보냈잖아. 형식적인 말만 하지 말고. 전화는 끊어졌다. 그리고 형제는 6개월 동안 연락을 끊었다. 민수는 더 이상 형의 집에 가지 않았다. 어머니와 통화도 뜸했다. 형수가 받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 응, 잘 지낸다. 걱정 마라. 정말 잘 지내시는 걸까? 민호도 변했다. 어머니를 모신 지 반년 처음의 다정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어머니, 또 약 안 드셨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이러시면 제가 모시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머니, 좀 조용히 계세요. 애들 공부하잖아요. 왜 자꾸 방문 열어놓으세요? 냉난방비 생각 좀 하세요. 정숙의 짜증도 늘어갔다. 시어머니 수발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집안일은 2배로 늘었다.
그리고 아파트 명의 이전은 아직도 안 됐다. 어머니가 자꾸 미루셨다. 어머니,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세무사도 빨리 하라는데요. 어머니는 작은 수첩에 매일 뭔가를 적었다. 오늘 민호 약 먹으라고 소리 지름 정숙 냉난방비 타박 민수 전화 없음.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는 다른 것들도 적혀 있었다. 민호 병원 3번 데려다 좀 좋음. 반찬 사옴 정숙 빨래, 청소다 해줌 민수 전화 없음. 하지만 가게 힘들다던데. 그해 겨울 어머니가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다행히 경미했지만 병원 생활이 1달 넘게 이어졌다. 민호 부부는 병간호에 지쳐갔다. 회사 일도 밀리고 아이들도 방치됐다. 정숙은 매일 울었다. 당신 이러다 나 죽어요. 동생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요. 그 자식한테? 절대 안 돼. 하지만 결국 민호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어머니 병원에 계신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자존심을 꺾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민수도 알았다. 형님, 제가 갈게요. 민수는 매일 저녁 병원에 왔다. 장사를 마치고 오는 길이라 몸은 파김치였지만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가게가 너무 안 돼서.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아버지의 손과 닮았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봤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부드럽고 깨끗한 손. 펜만 잡고 살아온 손. 어머니가 퇴원하던 날 어머니는 두 아들을 병실로 불렀다. 너희들 엄마 할 말 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와 민수는 침대 양옆에 앉았다. 엄마가 죽으면. 어머니, 무슨 말씀을. 조용히 하고 들어. 엄마가 죽으면 너희는 이 집 때문에 원수가 될 거다. 그걸 보면서 엄마는 편히 못 죽어. 어머니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6개월 동안 적은 기록들. 민호야, 너는 엄마를 모셨다. 그건 고맙다. 하지만 엄마 돈 2억을 가져갔지. 그것도 엄마가 제대로 이해 못하게. 민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리고 요즘 엄마한테 짜증 많이 냈지. 냉난방비 약 먹는 것.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호가 울기 시작했다. 52년 인생에서 어머니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다. 민수야, 너는 엄마한테 한 번도 생활비 안 보냈다. 전화도 뜸했고. 어머니. 하지만 엄마는 안다. 내 가게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그래도 병원에는 매일 왔지.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너희 둘 다 잘못했고 너희 둘 다 효자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엄마도 너희도. 어머니는 봉투 2개를 꺼냈다. 이건 엄마가 정리한 거다. 민호야, 너는 아파트를 가져라. 내가 모셨으니까. 하지만 2억은 민수한테 돌려줘라. 어머니. 민수야, 너는 시골 땅을 가져라. 지금은 별로 안 되지만 10년 후에는 개발된대. 그때 팔면 아파트만큼 나올 거다. 그리고 남은 돈 1억은 엄마가 쓰다가 나중에 둘이 똑같이 나눠라.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다. 이게 공평한 거다. 민호는 모신 대가, 민수는 기다린 대가. 그리고 어머니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희가 형제라는 거. 그게 제일 큰 재산이다. 돈보다 더 큰 거야. 병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수의 식당은 이제 제법 잘 됐다. 시골 땅도 실제로 개발 지역에 포함돼서 가치가 올랐다. 민호는 어머니를 계속 모셨다. 하지만 이제는 짜증 대신 감사함으로. 정숙도 변했다. 시어머니의 지혜를 배웠다. 명절이면 두 집안이 모였다. 아이들은 사촌끼리 뛰어놀고 며느리들은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형님, 이거 어머니 약값이에요. 야, 내가 낼 수 있어. 내 가게나 잘 챙겨. 형님이 모시시니까 제가 돈으로라도 도와야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여보, 우리 애들 다시 형제가 됐어요. 이제야 편히 갈 수 있겠어요. 통장과 인감도장은 이제 민호가 관리했다.
하지만 큰돈이 움직일 때는 민수에게도 알렸다. 형제는 다시 신뢰를 쌓아갔다. 그리고 어머니는 알았다. 자신의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라 다시 이어진 형제의 연이었다는 것을.